팔란티어의 창업자는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은 196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고 1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피터 틸의 아버지는 광산회사에서 일하시는 화학 엔지니어였고 처음 정착한 지역은 오하이오의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틸의 아버지가 우라늄 광산회사에 취직하면서 정근을 다니는 일이 잦아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살기도 하였고 초등학교를 무려 7곳이나 전학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터 틸이 10살이 되던 1977년 피터의 가족은 실리콘밸리의 북쪽에 위치한 포스터시티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포스터시티는 샌프란시스코만의 습지를 인공적으로 매립해 만든 계획도시로 지금도 깔끔하고 안전하며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피터는 경쟁에서 지는 것을 싫어해 이때부터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진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2014년 한 인터뷰에서 피터 틸은 자신이 젊은 시절 경쟁에서 이기는 데만 몰두하는 바람에 다른 능력을 성장시키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을 정도로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또한 피터는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의 광팬으로 10번도 넘게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터 틸이 세운 회사들의 이름은 반지의 제왕에서 따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팔란티어의 회사 이름 역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곳곳을 볼 수 있는 구슬인 팔란티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또한 피터 틸이 설립한 투자회사들인 발라벤처스나 미스릴 캐피탈 역시 모두 반지의 제왕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피터 틸은 1985년 포스터시티 바로 옆에 위치한 산마테오 고등학교를 전과목 A학점으로 졸업했고 스탠퍼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고 인류대학교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을 뿐 본인 자신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꿈이 없었던 피터는 철학과를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철학과의 수업 중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리드 호프만입니다. 피터 틸은 나중에 페이팔의 창업 초기인 1998년 리드 호프만을 페이팔로 데려와 부사장을 시켜주었고 리드 호프만이 페이팔에 조인한 후 3년 만에 페이팔이 대박이 터지면서 리드 호프만 역시 엄청난 돈을 벌고 페이팔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번 돈으로 리드 호프만은 벤처 투자 회사를 차려 실리콘밸리의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하다가 자신도 한 스타트업을 차리게 되는데 이 스타트업이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무려 31조 원에 팔립니다. 그 스타트업이 바로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놓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인입니다. 링크드인 역시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고 초기 수년간 돈도 벌지 못하는 만년 적자 기업이었지만 서서히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 무려 31조 원을 주고 인수하여 리드 호프만은 다시 한번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리드 호프만은 페이팔로 엄청난 부자가 된 후 그 돈을 굴리고 굴려 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피터 틸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1987년 대학교 2학년 말에 스탠퍼드 리뷰라고 하는 학생신문을 창간하는데 이후 이 학생신문의 편집자와 편집장이었던 친구들은 나중에 피터 틸이 페이팔을 창업할 때 대거 회사의 초기 설립 멤버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모두 페이팔이 대박을 치면서 큰 부자가 되었고 나중에 페이팔을 모두 그만두고 나서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며 다양한 사업을 하여 더 크게 돈을 벌게 됩니다. 스탠포드 리뷰의 편집자 중 하나였던 켄 하워리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1998년 졸업하자마자 피터 틸이 페이팔의 CFO로 데려왔고 페이팔의 이베이 매각과 함께 억만장자가 됩니다. 후에 피터 틸과 함께 클라리움 캐피탈이라고 하는 투자회사와 파운더스 펀드라고 하는 벤처 투자회사를 같이 세우고 파운더스 펀드에서 2019년까지 벤처 투자 파트너로 일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갑자기 스웨덴 대사로 발탁이 됩니다. 아마 피터 틸이 도널드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후원자였던 점이 작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스탠포드 리뷰의 또 다른 편집장이었던 데이비드 삭스 역시 1999년 페이팔에 조인하여 대박을 터뜨린 후 영화도 만들고 몇몇 스타트업도 하다가 기업용 사내 SNS인 야머라는 서비스를 창업하여 또다시 대박을 터뜨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2년 약 1.4조 원에 인수한 것입니다. 현재는 번 돈으로 벤처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피터 틸이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지만 1989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전공으로 졸업을 할 당시만 해도 피터 틸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 뚜렷한 목표도 이렇다 할 꿈도 없었습니다. 피터 틸은 일단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합니다. 변호사가 직업으로 좋을 것 같아 스탠포드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 졸업 후 1992년 24살의 나이에 애틀랜타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서기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저명한 연방 대법관 중 한 사람이었던 안토닌 스칼리아의 서기직에 지원을 합니다. 연방 대법관의 서기직은 미국 법학도들에게도 탄탄대로를 보장해주는 꿈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이 지원하여
겨우 몇 명만 채용되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터 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까지 경쟁에서 져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법대를 나왔고 대법관 면접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면접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고 그동안 늘 자신만만했던 피터 틸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늘 자신이 최고라고 믿었던 피터 틸은 머릿속에 그렸던 장밋빛 미래가 무너지자 그만 큰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후 피터 틸은 뉴욕에 위치한 설리번 앤 크로멜이라고 하는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는 대형 로펌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무언가 희망찬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형 로펌에서 피터 틸은 더 큰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고 맙니다. 일주일에 80시간씩 죽기 살기로 일하며 동료들과 경쟁해야 하는 혹독한 신입 변호사 생활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업무의 압박과 경쟁에 못 이겨 결국 뉴욕 대형 로펌의 유망한 변호사 자리 역시 불과 7개월 만에 그만두고 맙니다. 어릴 적부터 수학을 잘했던 피터 틸은 설리번 앤 크로멜에서 기업의 파생상품 관련 법률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펌을 그만둔 후 당시 뉴욕 월가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대형 투자은행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유명한 글로벌 투자은행에 들어가 외환 파생상품을 사고 파는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됩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을까요? 여기에서도 피터 틸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3년 후인 1996년 치열한 경쟁과 성과에 대한 압박에 못 이겨 투자회사도 그만두고 자신의 고향인 실리콘밸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에 돌아오긴 했지만 당시 잘 나가는 IT 회사들에 들어가기에도 경력이 애매했고 앞으로 뭘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1990년대 후반 실리콘밸리는 닷컴 버블이 막 시작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었고 이들 인터넷 기업들에 투자해서 단기간 큰 돈을 버는 벤처 투자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피터 틸은 결국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100만 불, 즉 11억 원 정도의 돈을 모아 작은 벤처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남들도 벤처 투자 회사로 큰 돈을 번다는데 자신도 인터넷 기업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벤처 투자 회사의 실적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초기에 피터 틸이 투자했던 스타트업은 망하는 바람에 돈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돈만 까먹고 있었고 30살이 되었는데 피터 틸은 그동안의 10년을 이리저리 방황하느라 다 허비한 것만 같고 앞으로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만 가득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터 틸은 생활비나 벌어보자고 모교인 스탠포드 대학교에 자신이 뉴욕 금융시장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에 대한 강의를 하나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삶을 180도 바꾸어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강의를 듣던 수강생 중 정말 우연히 천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한 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개발자가 자신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가 바로 맥스 레브친, 즉 페이팔의 초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작년에 어펌이라는 회사를 상장시켜 다시 한번 대박을 터뜨린 천재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피터 틸은 본래 페이팔의 CEO를 할 생각은 없었고 돈만 투자하려고 했으나 맥스 레브친의 강한 설득으로 결국 CEO 자리를 맡게 됩니다. 처음 맥스 레브친과 피터 틸은 팜파일럿의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온라인 송금 분야에서 대박이 터져 폭풍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엑스닷컴과 합병을 한 후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여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맥스 레브친, 그리고 페이팔에 피터 틸이 불러들였던 피터 틸의 친구들도 모두 초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과거 영상 중 페이팔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터 틸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터 틸은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에서 성공하여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0대를 이리저리 방황하며 인생의 여러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한마디로 방황하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피터 틸과 현재 CEO인 알렉스 카프가 어떻게 팔런티어를 창업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피터 틸은 페이팔의 매각으로 5,500만 달러, 하나로 약 600억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 돈으로 벤처 투자 회사도 설립했지만 피터 틸은 또 한 가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페이팔을 운영할 당시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은 온라인 사기 거래 때문에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기 거래의 유형을 찾아내 잡아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매우 뛰어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피터 틸은 자신들이 페이팔에서 개발한 이러한 기술이 테러범을 잡아내거나 범죄를 미리 단속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2004년 피터 틸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부나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들이 직면한 여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곧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페이팔에서 인턴을 했었던 존 론스데일과 스티브 코원 그리고 또 다른 엔지니어로 일했던 네이선 게스팅스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런티어를 창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터 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페이팔에서 CEO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자신은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고 실제로 CEO를 맡을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피터 틸의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스탠포드 로스쿨을 다닐 때 처음 만나 절친이 된 알렉스 카프라는 친구였습니다. 알렉스 카프의 트레이드마크는 곱슬곱슬한 머리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1년 동안 법학을 공부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유학을 가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철학자입니다. 피터 틸은 로스쿨 1학년 때 알렉스 카프와 1년간 대부분의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절친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CEO를 뽑는다고 하면 이미 회사를 다녀서 경영 분야나 파이낸스, 회계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피터 틸이 아무런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없는 철학 전공을 한 공부만 한 친구를 CEO로 공동 창업자들에게 추천하자 공동 창업자들은 조금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알렉스 카프는 세계 최고의 철학자 밑에서 철학을 배우면서 문제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고 빠르게 꿰뚫어보는 강력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동 창업자들은 알렉스 카프와 인터뷰를 하면서 알렉스 카프가 그 어떤 다른 CEO 후보들보다도 팔런티어가 풀려고 하는 복잡한 문제들의 본질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명확하게 설명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젊은 철학 박사를 스타트업의 신입 CEO로 앉히는 과감한 베팅을 하게 됩니다. 알렉스 카프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일단 헤어스타일부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CEO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알렉스 카프는 팔런티어의 수천 명의 임직원 중 가장 괴짜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가족이 생기면 자신만의 생활 균형이 깨진다고 해서 평생 독신을 고집하는 독신주의자입니다. 또한 매일같이 단전호흡과 합기도, 유도 수련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팔런티어에 입사하고 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엄청나게 팔런티어의 사업에 몰입해서 일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알렉스 카프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팔런티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딱 3가지가 있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모든 시간을 팔런티어에 대해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팔런티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수영할 때, 단전호흡을 할 때, 그리고 여성과 잠자리를 가질 때뿐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괴짜 철학자인 알렉스 카프가 팔런티어에 조인하게 되었고 팔런티어는 피터 틸 자신이 설립한 벤처 투자 회사인 파운더스 펀드에서 약 33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립 초창기에 팔런티어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도 팔런티어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기술이 기업이나 정부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2005년에서 2010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팔런티어의 사업 모델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 세콰이어 캐피탈의 회장도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따분한 듯 종이에 낙서를 냈고 또 다른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 클라이너 퍼킨스의 임원은 왜 팔런티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1시간 반이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5년 미국 CIA가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인 인큐텔에서 팔런티어에 투자를 해주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인큐텔에서 받은 자금으로 팔런티어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를 사전에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고 정부에 이 프로그램을 장기 계약을 맺고 판매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팔런티어가 정부기관을 위해 만들어준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팔런티어 거버먼트였는데 추후에 배트맨처럼 시민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아 배트맨이 사는 도시의 이름인 고담으로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특히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의 위치를 파악해서 잡아내고 미국 내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범인인 버나드 메이도프를 체포할 때에도 팔런티어의 최신 데이터 분석 및 추적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알려지면서 팔런티어는 큰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일단 정부기관이 의뢰한 소프트웨어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금융업계에서도 팔런티어의 데이터 분석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금융계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주식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월가의 헤지펀드나 은행들과 공동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 CIA, FBI, 미국 국가안보국,
뉴욕 경찰국 등 핵심 정부 기관들이 팔란티어의 고객이 되기 시작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IBM 등의 민간 기업들도 하나둘씩 팔란티어의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업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자 기업 고객들에 특화된 기업용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는데 그 이름이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예를 들면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은행은 불법 자금 세탁 거래를 찾아낼 수 있고, 광산회사나 에너지 회사는 차량이나 설비에 부착된 각종 센서들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전에 설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수집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2004년 창업한 이래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자인 기업입니다. 수익도 없이 투자만 계속 들어가 늘 돈에 쪼달리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팔란티어 직원들의 연봉도 다른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대신 스톡옵션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언제 상장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팔란티어가 작년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무려 16년간을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주식이 상장되어 터지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팔란티어는 이직률이 높은 회사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2016년에는 관리직을 포함해 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 당시 직원의 이직률은 무려 20%에 달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팔란티어가 상장하고 나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의 보상 비용으로 나간 돈이 무려 1조 5천억 원으로 영업손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팔란티어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연봉이나 현금 보너스를 충분히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스톡옵션으로 보상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상장과 동시에 비용 폭탄으로 터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장을 통해 팔란티어는 큰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현재에도 2조 5천억 원이 넘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1조 1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부채를 다 갚고도 남는 튼튼한 현금 수준입니다. 최근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분석이 정부기관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가져다 준다는 성공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팔란티어의 고객 수도 증가하고 매출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을 보시면 2018년에는 595밀리언 달러로 약 6,6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1빌리언 달러, 즉 약 1조 1천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전년 동기 대비 49%에 달하는 성장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 관련 프로젝트들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기업으로 팔란티어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기관 관련 매출이 크긴 하지만 미국 내 일반 기업 부문에서도 매출 성장률이 90%에 달하는 등 기업 고객 분야로도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20개의 새로운 고객사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1밀리언, 즉 11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총 69개이고 그 중에 21개 프로젝트는 1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알렉스 카프는 미래의 팔란티어가 매년 3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팔란티어의 올해 매출액은 1.5빌리언 달러로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성장한 수치입니다.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지만 올해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랭스에서 집계하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팔란티어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게 보고 있지만 현재 매출이나 수익 대비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팔란티어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팀 랭스에서 집계한 월가 6명의 애널리스트들의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 평균은 23.80불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30불, 최저치는 17불입니다. 하지만 시킹알파에서는 팔란티어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내는 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8월 23일 이후 올라온 의견들에서는 팔란티어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불리시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는 올해 초 45불대까지 올라갔다가 하락하여 현재는 26불대에 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51빌리언 달러, 약 57조 원입니다. 팔란티어 역시 미국 전체 시장이 출렁이면 같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를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을 보더라도 초창기에는 오히려 여러 어려움을 겪고 소위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인이 잘하는 것을 찾아 도전하여 결국 페이팔을 창업할 수 있었고 팔란티어 역시 창업이 가능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팔런티어도 지속적으로 잘 성장해서 올해에는 꼭 흑자 전환을 달성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